여러분 이제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실무 첫 교시 거 저희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답안은 카페, 그다음에 카톡방 이런 데다 여러 군데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답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험 좀 어땠는지 1번부터 4번까지 좀 뜯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근데 오늘 색깔별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하얀색, 약간 맞춰 입은 네, 것처럼. 맞춰 입은 것처럼 마치 무슨 아이돌 같네요. 아이돌이네. 셀도 지났어 지금. 긴장도 좀 푸셨으면 풀어드리라고. 좋겠고. 네, 어차피 지난 거니까 이제 뭐.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뭐 쉽다고 그냥 이제 겉모양만 읽으면 쉽다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쉬운데 이게 좀 뜯을수록 어려운. 디테일들 보면 중간에 오류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좀 약간 문제에 힘을 주고자 했던 분들은 많이 어렵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딱 처음 봤을 때는 쓱 사진만 봤을 때는 문제 쉽네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할 것도 좀 있고 또 뜯다 보니까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중간중간 또 약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시험장에서 하려고 했으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전반적인 전략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생각보다 이제 좀 디테일들이 있어서 지정에서 평가는 그게 조금 논점이 쉬운 문제라면 이제 디테일이 네. 뭐 기본적으로 숫자가 맞아져야 되고 고상 같은 경우에는 1번급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특히 개발입 배제 관련해서는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이것들은 미리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시험장에서 쓰기가 어려운 것 같고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이런 부분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최근의 경향 자체가 약술 형태를 많이 이제 묻어내서 풀어내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연습되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냥 숫자 위주의 실문제만 연습했다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조금 보강이 된 상태라고 했을 때는 또는 약술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운 사람들이라면 좀 괜찮았을 거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안을 잘 쓰기는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본질적으로 묻고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조금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50% 득점만 이제 욕심내고 들어갔었으면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 4번은 뭐 이론에서 열심히 잘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승현 평가사가 잘 대비를 그렇죠. 몇 년간 이 문제를 내왔죠.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실무 1번이 나오면 70조 5항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보상이 1번으로 나오면 무조건 70조 5항, 37조, 38조 2를 세트로 묶어서 여지껏 전반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1번은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여느 스터디 문제와 다르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전에 반전이 있는 게 보면 의외로 표준지 변동률을 다 줬어요. 따로 산정하게끔 문제에서 줘서 좀 약간 쉽다고 느껴지면서도 노가다를 하게끔 문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많이 아마 자료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틀리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상하게 작년부터 이렇게 사업의 경과가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 이게 사업인정 전 협의인데 사업인정 후 협의로 판단하고서 넘어간다든가 오늘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약간 제 생각인데 이런 그 최초 공고 공람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를 파악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의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1번까지는 근데 물음은 되게 친절한데 정말 지저분하게 짜증난 게 보면은 지가 변동률 70조, 37조 적용하면서도 진짜 이거 잘 안 쓰는데 보면 13년도 1월 1일부터 13년도 12월 29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 거 주고 지가 변동 이후부터 사업지구 외 거 가족 평균하게끔 이거 제가 문제 구성할 때 잘 안 해요. 이렇게 맞는데 이게 일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짜증나거든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화낼까봐 그냥 이렇게 요 취지를 좀 알고서 접근하셨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제 3번에서 반전을 물음 4번에서 반전을 가져왔죠. 갑자기 건물에서 최초로 분해법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 수험생분들에게 조금 수험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요새 수험생들이 보면은 ATCF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하고 분해법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고 마치 1차 회계처럼 실무를 공부하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경종을 울리는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별 생각을 안 했으면 쉽게 풀었을 텐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상에서 보면 자료 8번인데 자료 8번에 보면 다라마의 세 가지의 평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평가 사례 트렌드들은 그 밖에 요인 보정할 때 평가 사례의 트렌드들은 보면 최근 거를 개발이익 당해 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에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언급을 주고 최근 걸 주로 사용한다 실제 보상 평가할 때라고 트렌드가 그렇다라고 해서 라번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라번을 고를 수밖에 없고 자료들 나온 것도 보면 뭐 지역 요인도 나온 거 보면 이걸 안 쓰면 지역 요인을 갖다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문제 취지상은 라번이 라를 가도록 하고 있는 게 맞아 보이죠. 그것밖에 없어 보이고 거래 사례는 제가 보기에 그냥 대충 수준 정도만 검토해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거 가지고 적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서 그 밖의 일부 정치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기에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별도로 구해주지 않는 한 그래서 플러스 시켜주지 않는 한 정상 가격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수준 정도만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권 사업이 기호 다 같은 경우 본권 사업이 땡땡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본권 사업이죠. 본권 사업의 협의 보상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게 지금 본권 대상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지금 보상가액이 260만 원이죠. 근데 보면은 라 같은 경우는 다 해봤자 17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네, 174만 원.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지역적 격차 그러니까 지금 330번지하고 우리가 10번지거든요. 본권이 10번지인데 10번지하고 330번지하고의 격차가 지역적인 격차, 레벨 격차가 엄청나다. 토지 특성의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하면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 감가가 이미 반영돼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말은 맞을 것 같은데 만약에 토지 가격 수준을 보면서 접근하셨다. 라고 하면 내가 잘못 계산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래 사례로 그런 다의 가격 수준 같은 보상 지구 내에서의 어떤 가격 수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실거래가로 검토를 하려고 해도 너무 맞고가 안 맞죠. 거래 사례 가로 뭐 검토를 한다 해도 거의 시점 지정만 해도 220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좀 잘못했나? 또는 그 밖의 요인이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황인하 평가사님의 결론은? 그래서 제 생각엔 일단 아무리 문제를 뜯어봐도 라를 고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라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문제를 내시면서 240이라고 넣을 걸 140으로 넣은 건 아닐까. 그래서 240으로 계산하면 얼추 비슷한 가격 수준이 나오긴 합니다. 300 정도 나오죠. 3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수험생 여러분들은 나와 있는 자료 안에서 문제를 푸셨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고민을 안 하고 푸셨다면 그냥 라로 그 밖에 요인 보정하고, 거래 사례 가나는 그냥 사정이 개입된 사례니까 그냥 다 빼버리고, 뭐 하셨어도 어떻게 그냥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넘어가실 수 있는데, 예, 이거 있는 거 다 갖다 쓰려고 하면은 또 꼴 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평가 설레는 나를 고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가격 수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히려 이제 제가 답안에도 써놨는데, 답안을 해당 사업이 아니다, 이게 본건 사업이랑 다른 사업이다 라고 쓰시고, 답안으로 그 밖의 보정치를 선정하기 위한 선례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그러자면 이제 정말 이게 해당 사업이 아니다라는 건 반드시 좀 적기는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찍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론 오타를 잘했습니다. 데비가 이론 오타를 잘했기 때문에 데뷔를 잘하셨을 거라고. 문제가 이상하다. 문제가 이상하다. 뭔가 오타인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하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가볍게 라만 하고 가셨어도, 그냥 거래 사례 아예 애초부터 배제를 하고 넘어가셨어도 무방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나머지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수험생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네네. 내용들을 건물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육계수라든가 이런 건물 계산은 좀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아예 숫자들을 줬기 때문에 그쵸. 숫자들을 좀 갖다 쓰라라는 취지로 보여서 계산하다가 실수가 좀 있으실 수는 있겠다.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어쨌든 문제 1번이 약간 그 밖에 있는 보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쟁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서 숫자는 가능하면 좀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료 12번에 자릿수 맞추는 것도 좀 웬만하면 맞춰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문제 1번은 그렇습니다. 경제적 감가는 내가 안 나온다 했는데. 경제적 감가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보상에서 분해법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나올지. 네. 다음 얘기하시면 어떡하죠? 나올 수 있지는 않고 나올 수 신기하죠. 아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건가? 그걸 노린 건가? 라고 생각이 든 게 단가가 170만 원 나왔거든요. 예. 17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경제적 감가, 토지의 경제적 감가가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그래서 많다. 170만 원이 됐나? 아무도 모르는 쟁점을. 네. 그래서 그쵸, 하나 더 하자면 건물에 어쨌든 경제적 감가가 있었어서 일단은 건물의 가격을 선정하기 위해서 20% 건물 감가액으로 얹어줬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80%가 토지라는 얘긴데 그럼 얘도 토지도 빼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셔서 토지 보상 평가액에서 이 부분을 차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감가율로 숫자를 만들어내셔서 개별적인 기교치에다 넣으셨거나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자면 잘 하셨어야 된다. 네. 문제에서 근데 환경 조건이나 이런 걸 안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했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일단 건물 자료로 나오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어서 안 넣긴 했는데, 네. 물론 순서가 토지부터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자료 11번이 건물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어서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고. 네.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했어야 돼. 그럼 시간이 쓰면 안 됐어. 괜히 그러다가 토지 잘못됐나? 다시 토지로 가서 그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때는 그냥 째끼고 2번으로 넘어가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이게 현장에서 저는 제일 싫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내용 자체 쓰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 진짜 곤욕이거든요. 그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필력이 내용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내가 내용은 아는데 글로 계속 써야 되는데 그게 손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2번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시험장에서 정말 싫어하고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트렌드가 있다. 그래서 2번, 3번급으로 충분히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시간가격 조정이나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학술에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 강의할 때도 대비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잘 쓰실 수 있는 문제라 보여지긴 해요. 근데 지산 조정도 우리가 3방식 문제에서 뭐
지역 분석 개혁이나 한국식의 유연성기 단계 이런 식의 루틴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 좀 활용하고 했었으면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글쎄요, 이게 그래도 30점짜리 문제라서 시간적으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 1과 무릎 2에서는 거의 약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들 다 쓰고 사실 계산은 저도 이거 금방 풀었거든요. 계산은 되게 간단합니다. 계산은 간단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 포인트들이 딱딱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자료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자료가 되게 방대한 건 아니라서 이게 인근 지역의 개방 대상 부동산의 개방에서 그러니까 쟁점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환원율 산출 자료에서도 토지 건물 가격을 따로 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거를 보고 또 토지 건물 가격을 이렇게 나눠줬던 사례들이 꽤 있죠. 그리고 특히 32회 같은 경우는 악독한 논쟁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때 DCF 그렇죠. 네. 해서 이렇게 뭐 환원율 결정하고 그 문제에서도 일부 차용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걱정되는 건 저는 이 토지가 건물 배분 비율이 나왔을 때는 사실 이 문제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은 본건이 토지 건물이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적정하지 않다라고 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걱정되는 건 다른 분들은 이 배율 추출해가지고 우리 X로 두고 토지의 환원율, 건물의 환원율 추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인데 이게 막 어떤 식으로든 접근할 때 처음 분석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나올 수가 있겠네라고 접근을 해버리면 답이 없어져요. 이 문제는. 네. 간단하게 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 그 문제를 풀면서 나만 요새 고민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간간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역 상황을 봤을 때는 본건이 이제 거의 건부강가가 많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가격이 좀 다른 거 대비도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다. 약간 뭐 그런 내용들 좀 써주시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좀 들고요. 사실 문제에서 써야 되는 포인트들은 너무 뻔한. 네, 맞아요. 네. 아예 대놓고 유사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 이렇게 내용을 줘가지고 사실 마음먹기에는 저걸 좀 볼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봐야 되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이 문제를 풀 때 자료의 배분이라든지 자료의 분석을 계속 무작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이 있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문제 2번 내심 출제하신 분께서는 진짜 가져가신 거 대비 많이 덜어내셨다. 많이 덜어내셔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숫자로 다 주기 시작했으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덜어내서 그냥 좀 문제를 단순화시켰다는 게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 예시답안에 부동산 잔여법을 좀 구겨 넣어봤는데 부동산 잔여법 자체가 출제자가 말하는 쟁점 많을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오래된 부동산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부동산 잔여법을 예시답안에 구겨 넣은 면이 있으니까 너무 그거는 개의치 마시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을 보고 나서는 강사들이 요구하는 모험답안, 만점 주신 조사하는 답안 그런 게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 합격자 평균도를 할 수 있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거라서 너무 예시답안 보시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3번은 또 김상학 평가사가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고 유일하게 평가를 해보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스터디에서 확인한 다 들어갔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쵸. 그때 결혼한 게 신현수였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때 뭐 결국 이제 권리 면접하고 이제 현재 면접하고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했었고 평가
일단 결과치도 다 좋고, 근데 이제 물음 자체가 쓸 내용에 비해서 너무 디테일하다. 어떤 차이를 말하는지.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증환지나 강한지에 대해서 좀 녹여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분석하시면 괜찮은 것 같고, 그 이상을 담아내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 뭐 거래처분 사업처럼 이제 비례율처럼 이렇게 접근하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지처분은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비례율을 물론 고려해서 가긴 하는데, 어쨌든 환지 면적이 결정되고 처분들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하고 이 면적들이 이제 가중돼가지고 결국은 환지를 하는 면적에, 최종 관보율과 환지하는 면적에 다 담아져 있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청산할 때 얼마나 청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적립 토지의 단가와 또 담보평가, 시가평가를 해서 적립 토지 단가와 청산했을 때의 환지 토지의 단가가 계속 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사업성이 그렇게 맞춰진 것이지 계획에 따라 다르지 않고, 특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완료 후에 이제 청산 납부하는 단가 다 좋죠. 그러니까 그 단가하고 정리 후 토지 단가가 똑같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심플하다, 쓰레기가 별로 없다. 사실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는 잘 안 하고, 작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사 쪽에 계신 분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서울 충남 권역팀에서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긴 했었어요. 뭐좀 그렇죠. 하는데 사실 본사에서도 많이 가긴 해요. 근데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 평가를 다시 해서 그 소유자 추천을 다시 받아서 아까 김상훈 평가사가 말했던 그 청산금에 대한 단가들을 다시 산정하고 하면서 소유자가 갈등이 완전히 많았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는 분이 거기 걸려서 옛날 실무팀장 하시던 분인데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문제가 물음이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어본 건가? 그냥 40 이렇게 물어본 건가? 네. 출제자가 요구하는 함의를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만 쓰면 되는 그 정도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순하게 그냥 김상훈 박사가 써놓은 것처럼 보면은 그냥 이거 별 얘기가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막 저는 막 이 뭐 계산을 다시 해서 그 정산 면적을 또 내가 이렇게 뭔가를 구해야 되는 건가? 막 약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결국 이제 환지 면적을 다시 설정해야 되니까 그쵸. 네. 엄청 복잡해지는데, 네. 그걸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보고 그냥 단순하게 명기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문제는 한번은 뭐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한 3년간 계속 냈어요. 이게 사실 이 문제의 베이스가 되는 거는 그 전문가 집단의 그 영업권을 한정하기 위한 방법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초과 수익 개념하고 그 다음에 사실 갖춰야 될 요건 해가지고 계속성과 이전 가능성을 얘기했던 건데, 지금 어떤 문제였냐면 제가 냈던 것 중에 세무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기장 대리 이외에 본인이 가진 인맥으로서 매출을 올릴 경우에 이 본인이 가진 인맥 때문에 발생한 그 수익을 과연 이전 가능성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이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초과 수익을 보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이제 약수를 하게끔 해서 문제를 내드렸던 게 있었어요. 몇 년간 계속 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까지 물어보면 앞으로 이거를 출제하신 분이 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더 다양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영어권을 좀 확장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거 출제하신 분이 추정이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전문가세요. 영어권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은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런 부분들 지금 업계에서 실무 규정의 실무 기준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거 개선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계속 설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좀 더 2년 연속도 들어간다 그러면 다양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올해는 좀 36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대비를 좀 완벽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 4번 나오고 사실 4번 나왔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이타로 생각하고 문제를 냈었던 거였거든요. 그 문제. 은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평양연구원에서 지금 실무 기준에 있는 지식 상권의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개선 방안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전체적인 차의 틀을 이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용역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업계 내지는 어쨌든 협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평민 평가사인 제가 보더라도 지금 실무 기준은 좀 특히나 이 기업 가치 부분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수정돼야 될 부분, 가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타트점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좀 필요한데 앞으로 김상표 과사가 말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 들어가서 또 수정이 되고 막 한다고 하면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수험생들한테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전반적으로 문제를 다 뜯어서 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처음 열었을 때는 쪽수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해서 괜찮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풀려고 하면 이제 막상 좀 손도 안 나갈 수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수는 있는데 어차피 뭐 시험장에서는 그 시간에 멘탈 잘 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풀어내고 오신 분들이 어쨌든 좋은 점수를 가져가는 현장이니까 공부할 때는 당연히 잘하겠지만 시험장에서는 또 시험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제출한 거니까 이제 저희가 쓴 예시 답안 난 이렇게 못 썼는데 하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경험담들을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애 붙은 사람들도 정말 많으니까 세 달 동안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시된 답안이니까 마음 비우시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다들 힘드신 순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